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9시가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이 오디오북이 진도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조금 하고 저는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찍 일어나서 안양을 또 안양 가는 물건 예약이 돼 있는데요. 별 탈 없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경실 자,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로 오디오북 오늘은 73쪽입니다. 인간 경시의 죄수번호. 수용소에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경시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구계자로서는 실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용소의 재소자들은 이미 감정이 메말라 버린 상태였지만 환자를 이송하게 되었을 때 인간 실존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을 보다 강하게 의식할 수도 있게 된다. 환자의 이송이 있게 되면 먼저 두 바퀴의 달구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달구지 위로 짐짝 던지듯 던졌다. 이어 제수들이 수마일이나 떨어진 다음 수용소까지 종종 몰아치는 폭설에도 불구하고 달구지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 만약 한 명의 환자가 출발하기 전에 죽는다 해도 역시 달구지에 실려가야 했다. 명단에 실린 숫자와 부합되어야 했던 것이다. 유일하게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이 호송자의 명단이었다. 인간은 재수의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질 뿐이었다. 한 인간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번호로 변하고 말았다. 살아있다거나 죽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번호의 삶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그 번호를 가진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내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도외시 되었다. 한 인간의 운명과 경력 그리고 성명은 완전히 말살되었다. 환자의 호송이 있을 때 나는 의사의 자격으로 바바리아의 어느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수행을 해야 하였다. 그런데 한 번은 호송되는 환자들 가운데 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 젊은 제수에게 형님 한 분이 같은 수용소에 있었으나 그의 형님은 환자의 명단에 없었다. 따라서 그는 남아있기를 원했고 수용소 관리인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애걸복걸하였다. 수용소 관리인은 간청에 못 이겨 다른 사람과 바꾸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형님을 환자 호송 명단에 넣었다. 본래 호송 환자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교체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명단은 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 틀림없었다. 이는 간단했다. 그 젊은이의 형님과 남아있는 제수의 번호를 서로 교환하게 한 것이다. 운명의 놀이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에 관한 서류를 전혀 가질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육신이 어찌되었던 숨을 여전히 쉴 수 있다는 사실을 행운으로 여겼다. 우리에게 있다면 끔찍한 해골에 씌워놓은 듯한 넝마옷밖에 없었고 우리의 신변에 대한 관심사라고는 우리가 환자의 호송을 맡게 되었을 때의 흥미뿐이었다. 이런 경우 곧 호송될 회교도들의 코트나 신발이 자기 것보다 낫지 않나 하고
뻔뻔스러운 호기심으로 살펴보곤 하였다. 어쨌든 회교도의 운명은 뻔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뒤에 남게 된 죄수들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이용하여야 했다. 그들은 결코 감상해졌거나 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감시병들의 기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운명의 노리개라고나 할까? 그리하여 그들은 환경이 정해놓은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훌륭한 규칙으로 증명이 되자 대다수의 동료들이 그 규칙을 따랐다. 나는 대체로 어떠한 종류의 질문을 받더라도 솔직히 대답하였다.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질문을 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건 침묵을 지켰다. 그 누가 나에게 나의 나이를 물으면 나는 내 나이를 알려주었다. 그 누가 나에게 직업을 물으면 나는 조금도 수식하지 않고 간단히 의사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아우슈비츠에서 처음 맞은 이른 아침에 친위대의 장교가 점호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40세 이상과 40세 이하 그리고 직업에 따라 기계공이면 기계공, 선방공이면 선방공 등으로 나누어져 각기 자리를 잡고 서게 되었다. 그런 후 우리는 탈장 검사를 받게 되었고 어떤 죄수들은 새로운 그룹을 이루게 되었다.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은 다른 막사로 쫓겨가게 되었고 다시 줄을 서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분류되었고 나의 나이와 직업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한 후 나는 또 다른 조그만 그룹으로 보내졌다. 또 한 번 우리는 또 다른 막사로 쫓겨가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다른 그룹으로 편성되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나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쓰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만 기분이 매우 언짢아지고 말았다. 그리고 최후의 선발이 이루어졌다. 어랍쇼? 그리고 보니 나는 나와 함께 최초의 막사에 들게 되었던 그룹의 사람들에게로 되돌아와 있지 않은가. 그 친구들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내가 이 막사에서 저 막사로 그리고 다시 이쪽 막사로 옮겨 다닌 사실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몇 분 되지 않는 시간에 운명은 수많은 형상으로 탈바꿈하면서 나를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테헤란의 죽음. 환자들은 요양수용소로 이송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나의 이름이 아닌 나의 번호가 호송 명단에 실려 있었다. 요양수용소에서는 몇 명의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수들 가운데 환자들이 진실로 요양수용소로 옮겨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몇 주일 전 똑같은 수송이 마련된 적이 있었다. 그때도 역시 모두들 환자들이 가스 처형실로 옮겨질 운명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수용소 당국에서 수송될 환자들을 상대로 그 무서운 야간 작업반으로 가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호송 환자 명단에서 뽑아주겠다고 하자 대번에 82명의 환자가 자원에 나섰다. 그런데 15분 후 환자 수송은 취소되고 82명의 지원자들은 야간 작업반으로 돌려졌다. 이와 같은 조처는 야간 작업반으로 돌려진 대다수가 2주 안으로 주검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제 두 번째로 요양수용소로 환자들을 보낸다는 방침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겨우 10나흘간 밖에 써먹을 수 없지만 환자들 가운데서 마지막 한 줌의 노동력이라도 꺼내보자는 계책인지 아니면 가스 처형실로 보내질 것인지 또는 정말로 요양소로 보내줄 것인지를 짐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주치의는 어느 날 저녁 10시 15분 전에 나를 불러서 넌지시 당부했다. 나는 당직실에 이야기를 잘해두었소. 당신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울 수 있도록 했으니 10시까지 당직실로 가서 이름을 지우도록 하구려. 나는 그에게 나로서는 그럴 수 없노라고 대답했다. 나는 운명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것을 배웠노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의 운명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의 두 눈에 연민의 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없이 악수를 청했다. 그 악수는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작별인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나의 막사로 되돌아왔다. 거기에는 나의 절친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는 정말 그들과 함께 갈 텐가? 그는 슬픈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네. 나는 떠날 작정이라네.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았다. 나는 그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나는 내가 해야 할 어떤 일, 나의 유언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듣게 오토. 만약에 내가 집으로 아내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물론 자네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면 내가 날마다 시시로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주게. 기억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녀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했다고. 세 번째는 나와 그녀의 짧은 결혼 생활은 이 세상의 어떤 것,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전부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찬 것이었다고 전해주게. 오토, 지금 자네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자네와 내가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 이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네는 자네의 아내를 다시 찾기라도 했는가?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겠지. 자네가 어린애처럼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씩 외우게 하던 일을. 그 이튿날 아침 나는 수송되는 환자들과 더불어 그 수용소에서 떠나왔다. 이번에는 개책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가스 처형실로 보내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양수용소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나를 동정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그 수용소에서는 우리가 새로이 도착한 수용소보다 더 격심한 기근 현상이 일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구하려고 분투했으나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을 뿐이었다. 몇 달 후, 이미 해방이 된 후가 되겠는데 우연히 옛 수용소의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 들려주었다. 그는 수용소 보안원으로서 한 조각의 인육덩어리를 찾아내게 된 전말도 이야기를 했다. 시체 더미에서 사라진 인육덩어리를 찾아 수색을 벌이던 중 주전자 안에서 삶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압수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구수용소에서는 기아에 못 이겨 시체의 살덩이를 뜯어먹는 식인풍조가 생기고 말았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나는 때늦지 않게 떠나온 셈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테헤란의 죽음이란 이야기가 절로 머리에 떠올랐다. 페르시아의 어느 돈 많고 권세 등등한 실력자가 하루는 한 명의 하인을 거느린 채 화원을 거늘고 있었다. 이때 하인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조금 전 죽음의 신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죽음의 신은 그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인은 주인에게 주인의 가장 빠른 말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면 그 말을 타고 오늘 밤 안으로 도달할 수 있는 테헤란으로 도망치겠다는 것이었다. 주인은 응낙을 했다. 하인은 허겁지겁 말을 타고 떠나갔다. 주인은 발길을 돌려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주인이 죽음의 신과 딱 마주치게 되었다. 그래서 주인은 죽음의 신에게 물었다. 어째서 그대는 나의 하인에게 겁을 주고 위협까지 하였느냐? 죽음의 신은 대답했다. 저는 그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테헤란에서 그와 만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가 아직도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놀랍다는 표정을 보였을 뿐입니다.
탈주. 수용소 재소자들은 어떤 일이든 간에 결정을 내린다든가 어떠한 자세로든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는 운명이 자기의 지배자란 강한 감정의 결과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운명이 정해주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 거기다가 재수의 감정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심한 무관심도 크게 작용했다. 때로 삶이냐 죽음이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재수들은 차라리 그 자신을 위해 운명이 정해주는 길을 택하기 마련이었다. 이와 같이 실행을 회피하는 태도는 죄수가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함에 있어서 동조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뚜렷했다. 그의 마음을 작정해야 할 이 몇 분간, 언제나 의욕에 휩싸이는 몇 분간이 되겠지만 이 몇 분간에 그는 지옥에서 겪는 듯한 고통을 받았다. 도주의 기도에 참가해야 하느냐, 그와 같은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나 또한 그와 같은 고통을 체험했다. 전선이 우리 수용소와 점점 가까워질 무렵 나는 탈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수용소에는 같은 의사 출신의 동료가 있었다. 그는 진료하는 길에 수용소 밖에 있는 막사에도 반드시 왕진을 가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탈주의 의사를 표시했으며 같이 탈주하자는 제의를 해왔다. 그리하여 그는 환자의 증세가 전문의 조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께 진찰해야 한다는 구실 아래 나를 수용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 무렵 수용소 주위에는 지하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몇 명의 외국인이 있어 우리에게 제복과 증명서를 공급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후의 순간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리들은 수용소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예 이 기회를 이용하여 식량을 준비하고 배낭도 구해보기로 했다. 우리들은 우연찮게 여인들 수용소의 빈 막사로 뛰어들었다. 여자들은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막사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거기다가 막사 안은 남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많은 여자들이 공구품을 얻는 대로 도주한 것이 분명했다. 넉마옷, 돗자리, 썩어버린 음식, 그리고 도자기 그릇들이 이곳저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떤 그릇들은 여전히 완전했으며 우리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릇을 가져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에 안 일이지만 환경이 절망적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여자들은 그릇을 식기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숫대야와 여자들의 변기로도 사용했었다는 것이다. 수용소 당국에서는 막사 안으로 가정용품과 같은 종류의 도구들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규율을 어쩔 수 없이 깨트리곤 했다. 특히 밖으로 나가는데도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발진티푸스 환자들은 더욱 심하게 규율을 어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망을 보고 있는 동안 나의 친구는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곧 그의 코트 안에 배낭을 숨긴 채 내가 망을 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막사 안에서 다른 배낭을 보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 배낭은 내가 가져오기로 했다. 이번에 우리는 입장을 바꿔 그가 망을 보고 내가 막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쓰레기 더미를 뒤졌다. 아닌 게 아니라 한 개의 배낭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한 대의 칫솔까지 찾아낼 수 있었다. 갑자기 나는 멈칫했다. 잡동사니로 더미를 이루고 있는 안쪽에 한 여인이 반쯤 파묻힌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잠시 후 나는 나의 막사로 달려 들어갔다. 그리고 가능한 나의 모든 소유물을 모았다. 나의 음식을 받아먹는 그릇, 죽은 티푸스 환자로부터 상속받은 한 켤레의 벙어리 장갑, 그리고 속기 부호로 가득한 몇 장의 종이 조각.
그런 후 나는 마지막으로 재빨리 환자들을 한번 돌아보았다. 환자들은 막사의 양쪽에 깔아놓은 널빤지 위에 몸을 움츠린 채 누워 있었다. 어느덧 나는 유일한 나의 고향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직 목숨을 붙이고 있는 그의 삶은 그의 심한 증세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나의 의욕에 찬 충고 때문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탈출하겠다는 의도를 내 자신에게도 숨기는 조심성을 보이고 있었지만 나의 동양인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는 지친 음성으로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도 탈출하기로 했나요? 나는 부인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슬프디 슬픈 눈초리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회진이 끝난 후 나는 다시 그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는 다시 절망적이고 해숙해진 얼굴로 나를 맞았다. 나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지 모르게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빛을 읽었다. 내 마음도 자연 꺼림직해졌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동양 친구에게 그와 함께 탈출하겠다는 위로의 말을 해주었을 때 나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던 꺼림직한 느낌은 더욱 강렬해졌다. 벼랑간 나는 한 번쯤 운명에 떠맡기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즉시 막사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의 동료였던 그 친구에게 같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결연한 태도로 나의 환자들과 같이 있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이야기하자마자 언짢았던 느낌은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앞으로 이어질 나날들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막사로 돌아가 내 동향인의 발끝에 있는 널빤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썼다. 이어 나는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열에 들떠있는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수용소 생활의 마지막 날이 드디어 찾아들었다. 전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의 모든 제수들을 다른 수용소로 옮기는 집단 수송이 시행되었다. 수용소 당국자들과 카포 그리고 요리사들까지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이날 해질녘까지 수용소를 반드시 비워야 한다는 명령이 전해졌다. 몇 명 되지 않은 죄수들 까지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밤에 수용소를 불질러 태우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까지 환자들을 옮겨갈 트럭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수용소의 문이 갑자기 닫혀지고 철조망은 엄밀히 감시되었다. 그렇게 되자 그 누구도 옮겨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남게 된 죄수들은 수용소와 함께 불탈 운명에 놓여진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나의 친구와 나는 탈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전에 우리는 세 사람의 시체를 철조망 담 밖에 묻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용소 안에 그와 같은 작업을 할 만한 기운이 있는 사람은 나와 나의 친구 둘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몇 채의 막사에 나누어 누워 있었으며 고열과 창난 증세로 기진맥진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계획을 짰다. 우리는 첫 번째 시체와 더불어 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낡은 세탁용 통에다 나의 친구 배낭을 몰래 집어넣어서 밖으로 밀반출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시체를 내어가게 되었을 때 나의 배낭도 밖으로 가져나갈 심산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시체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수용소로 되돌아가지 않고 우리들 탈출 계획을 실천해 옮길 작정이었다. 그리하여 수용소로 되돌아왔을 때 숲속에서 보낼 며칠간이나마 무언가 요기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친구가 빵 조각이라도 찾아보려고 하는 동안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몇 분이란 시간이 흘렀다. 좀처럼 그가 돌아오지 않자 나는 점점 참기 어려운 심정이 되어갔다. 3년 동안 감금 생활을 보낸 끝이라 나는 들뜬 기분으로 자유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선을 달려가는 등의 우리들 모습을 그려보며 얼마나 멋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나의 친구가 되돌아왔고 수용소의 문도 활짝 열렸다. 한 대의 근사한 알루미늄빛의 승용차가 천천히 저무장 안으로 들어왔다. 승용차에는 커다란 붉은 적십자의 표시가 칠해져 있었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 적십자에서 온 대표자가 당도한 것이다. 그리고 수용소와 그 제소자들은 그의 보호하에 들게 되었다. 대표자는 인근 농가에 숙소를 정했다. 수용소 가까이에 있으면서 언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긴급 사태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제 그 누가 탈출 문제로 골치를 썩겠는가. 의약품을 담은 상자들이 차에서 내려졌다. 담배도 죄수들에게 나누어졌다. 우리들은 사진을 찍혔으며 우리의 기분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우리들은 전선으로 달려가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우리 두 사람은 세 번째의 시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그 시체를 밖으로 옮겼다. 그리고 세구의 시체를 묻기 위해 파놓은 좁은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 우리를 수행한 감시병은 갑자기 매우 유순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정세가 뒤바뀌게 된 것을 짐작한 듯 우리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우리들의 짧은 기도에도 참여했다. 우리는 세구의 시체 위에 흙을 덮기 전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가졌던 것이다. 지나간 며칠간 시시각각으로 느꼈던 긴장과 최후의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간 우리 종족에 대한 애도 그리고 평화를 희구하는 우리의 기도문은 어떠한 인간의 음성으로 뱉어지는 기도보다 열성에 차 있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겪은 테헤란의 죽음. 그와 같이 수용소 마지막 날은 자유에 대한 기대 속에 저물어 갔다. 그러나 우리들의 환희는 너무나 이른 것이었다. 적십자사 대표자는 우리들에게 협정이 조인되었으며 이 수용소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트럭과 함께 친위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수용소를 비워야 한다는 명령을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죄수들은 중앙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했다. 그리고 거기서 48시간 안으로 전쟁 포로들과 교환되어 스위스로 보내질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우리는 거의 친위대들을 몰라볼 정도였다. 그들은 너무나 우호적이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트럭을 타도록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으며 우리들의 행운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들려주었다. 그리하여 꽤 건장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은 때를 지어 트럭 위로 올랐고 병들고 연약해진 사람들은 힘겹게 트럭 위로 옮겨졌다. 이때 나의 친구와 나는 우리의 배낭을 숨기지 않고 제일 뒤에 위치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마지막 두 번째의 트럭에 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트럭에는 13명만 타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두 번째의 트럭이 당도했다. 수용소의 주치의는 필요한 13사람을 지명하였다. 그런데 나와 나의 친구는 그 13사람 중에서 제외되었다. 뽑힌 13사람은 그 트럭에 올랐고 우리 두 사람은 뒤에 쳐졌다. 놀라움과 울화 그리고 실망 끝에 우리는 주치의에게 따지고 들었다. 주치의는 피곤하고 정신이 어수선하여 그렇게 되었노라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우리가 탈출을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배낭을 깔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반쯤 틀어누웠다. 그리고 몇 명 되지 않는 죄수들과 마지막 트럭을 기다렸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였다. 끝내 우리들은 사람이 없는 초소의 매트리스를 깔고 완전히 틀어놓고 말았다. 마지막 몇 시간 그리고 며칠 동안의 흥분으로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사실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하여 희망과 절망 사이를 거센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행에 대비해 옷과 신발을 입고 쉬는 채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끄러운 대포 소리와 총소리에 놀라 깨었다.
예광탄이 번쩍이고 총알이 막상까지 날아들었다. 주치의가 달려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땅바닥에 엎드리도록 명했다. 한 죄수는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는 침대에서 신발을 신은 채 나의 배 위로 뛰어내렸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완전히 정신이 들었다. 우리는 곧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깨달았다. 전선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까지 가까워진 것이다. 총소리는 점차 드문드문해지면서 원동이 터왔다. 수용소 문 바깥쪽에 하얀 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수주일이 지난 후 우리는 마지막 몇 시간에도 운명은 수용소에 남아있는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죄수들을 실용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는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특히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는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똑바로 깨달았다. 나는 우리 수용소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조그만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마주대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자유의 땅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럭을 타고서 수용소를 떠나간 우리 친구들은 옮겨가는 즉시 막사에 갇히게 되었고 곧 불에 타 죽고 말았다. 그들의 부분적으로 시꺼멓게 탄 육신은 사진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테헤란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죄수들의 이상심리. 죄수들의 무관심은 방어적 기제로서 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무관심은 역시 많은 다른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굶주림과 수면 부족은 무관심의 형성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특징적인 죄수의 정신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초조에도 원인이 되었다. 수면 부족은 부분적으로 몸에 기생하는 이와 벼룩 같은 것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데도 원인이 있었다. 이와 같은 해충의 번식은 전반적인 보건과 위생시설의 부족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막사에서 번져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니코틴과 카페인이 없다는 사실도 무관심과 초조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육체적인 원인들 외에도 어떤 이상심리의 형태를 갖춘 정신적인 원인이 있었다. 대다수의 죄수들은 일종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들은 한때 명사였거나 자기 자신을 명사였다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헌데 지금은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찮은 인간처럼, 심하게 말하면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내적 가치의 의식은 보다 차원이 높고 보다 심령적인 것들에 정착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소 생활로 흔들릴 수 없었다. 그러나 죄수들은 그만두고 일반 자유인들 가운데 몇 명이나 그와 같은 내적 가치를 지니고 있겠는가. 일반 죄수들은 그런 사실을 스스로 잘 생각해보지 않고 자신들이 극단적으로 품위가 떨어진 것으로 느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용소 특유의 사회학적인 구조가 제시한 대조를 관찰해 볼 때 뚜렷해질 것이다. 보다 탁월한 죄수들은 카포, 요리사, 군수창고 관리인,
그리고 수용소의 보안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다수의 죄인들처럼 자기 자신의 품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우쭐댔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축소된 과대망상증을 보이기까지 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소수에 대해 질투와 불평을 갖고 있는 대다수 죄인들의 정신적 반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다. 때로 농담에서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로서 한 명의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한 카포를 두고 꼬집는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 상상해보게. 내가 저 친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불과 커다란 은행의 총재에 불과했었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저토록 성공했으니 큰 행운이 아니겠는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소수는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식사 배급을 위시하여 그와 같은 충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불안은 정신적 긴장이 더하게 되었을 때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긴장이 더하게 되었을 때 가장 심한 것. 이와 같은 긴장은 종종 그 흔한 싸움으로 해소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은 끊임없이 감시병이나 카포들이 죄수들을 구타하는 광경을 목격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충동은 증가하기 마련이었다. 나 자신만 하더라도 굶주림과 피로에 휩싸여 있을 때 우라가 치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는 항상 지쳐 있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화로에 불을 지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발진 티푸스 환자들을 위해 우리 막사에 불을 지피도록 수용소에서 허락을 했었다. 그러나 내가 보낸 시간 가운데 가장 목가적인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헛소리를 하고 있거나 잠이 들어 있는 야반이었다. 나는 화로 앞에 사지를 쭉 뻗고 반쯤 누워서는 슬쩍한 몇 알의 감자를 역시 훔쳐온 숯불에 구웠다. 이렇게 해서 먹는 감자의 맛이란 정말 희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나는 언제나 보다 피곤하고 감각이 둔해지며 초조해졌다. 짜증과 무관심. 발진 티푸스 환자 막사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고참 막사의 관리인이 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어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나는 수용소 당국에 대해 막사를 항상 청결하게 해두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수용소 당국은 검열이라는 위장 아래 수시로 막사에 이르곤 하였는데 그 목적은 보전에 있기보다 고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검열관은 틀림없이 도움이 될 음식과 약간의 의료품에 관심을 쏟아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의 유일한 관심은 중간의 복도에 지푸라기라도 떨어져 있지 않았는가, 또는 더럽고 다 헤어졌으며 이들이 득실되는 담요가 환자의 발끝에 곱게 개어져 있는가 하는 데에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재소자의 운명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가 제수의 모자를 빡빡 깎인 머리 위에 잽싸게 벗어들며 발 뒤꿈치에서 철커덕하는 소리가 나도록 멋지게 나임 환자 52명, 간호원, 보조원 2명, 의사 1명 이상 없음 하고 보고를 하며 그들은 만족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 종종 그들은 발표했던 시간보다 몇 시간씩 늦게 오는 것이 예사였고 어떤 때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도착하기까지 나는 담요를 정돈하고 환자들의 침상에서 떨어진 지푸라기들을 주어야 하며 때로는 침상에서 몸을 비비꼬거나 나의 온 정성을 다해
나의 온 정성을 다해 정리하고 청결하게 해놓는 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불쌍한 녀석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하는 일들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관심은 고열의 환자들 사이에 유난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함을 지르기 전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고함을 질러도 어떤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럴 때 나는 그들을 때리지 않도록 엄청난 자제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한 사람의 짜증이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이란 증세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 사람의 신경질로 일어나게 될 위기의 국면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이었다. 최후의 내적 자유는 상실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강제 수용소 재소자의 전형적인 특징에 관해 심리학적으로 제시하고 정신병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있어서 나는 인간의 철저하고도 필요불가결하게 인간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수용소 생활의 독특한 구조를 가진 주위 환경은 죄수들이 어떤 일정한 유형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된 것인가? 주어진 어떠한 주위 환경에 대한 행위와 반응에 관한 심령적 자유도 없다는 것인가? 인간이 수많은 조건과 환경의 요인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 이론이 진실인가? 아니면 그러한 요인들의 우연한 산물에 불과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제 수용소라는 특이한 세계에 대한 죄수들의 반응으로 인간이 자기의 주위 환경의 영향력에서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인간은 그와 같은 환경의 형세에 자기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선택의 자유도 없는가? 우리는 원리에 입각한 것과 똑같이 우리들의 체험으로 그와 같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수용소 생활의 체험은 인간이 행동의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예를 들 수 있는데 흔히 영웅적인 성격의 인간이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고 초조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이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인간은 그와 같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중압감을 받는 무서운 여건 하에서도 심령적 자유와 독립적인 마음가짐의 자치를 보존할 수 있었다. 강제 수용소에서 살았던 우리들은 막사 앞을 지나가던 죄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던진다든가 그들의 마지막 남은 빵 조각까지도 주고 가던 광경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한 가지 만족할 만한 확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묻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수용소에서는 언제나 취해야 할 선택이 있었다. 매일같이 시시로 결정을 내려야 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 결정이란 당신의 적나라한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권력층에 당신이 굴복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여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그리고 판에 박힌 듯한 전형적인 재소자의 형태로 화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강제 수용소 재소자의 정신적 반응은 일정한 육체적 및 사회학적 조건의 단순한 표현이라기보다 더 뜻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 틀림없다. 수면 부족과 불충분한 음식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감과 같은 조건들은 재소자들이 어떤 면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종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재수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적인 결심의 결과였지 수용소 생활에서 받은 영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한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및 심령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간직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 헛되다는 것, 오직 그것뿐이다. 이 말은 강제 수용소에서 최후의 내적 자유는 상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행동으로써 고통과 죽음으로써 증언해준 순교자들을 알게 된 이후 빈번하게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곤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고통은 보람찬 것이었고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디는 방법은 순수한 내적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빼앗길 수 없는 심령적 자유야말로 삶을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고통과 죽음이 없는 삶은 완전할 수 없다. 능동적인 삶은 창조적인 일의 가치들을 실현할 기회를 인간에게 부여하는 목적에 도움이 된다. 반면 피동적인 삶의 즐거움은 아름다움과 예술 혹은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충족감을 얻으려는 기회를 인간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이 똑같이 메마른 삶에도 목적은 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은 행위의 한 가지 가능성만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실존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한 가지 가능성을 수용한 목적이 외부의 세력에 제한된 실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적인 삶과 즐기는 삶은 그에게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단 창조와 즐거움만이 뜻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궁극적으로 그 삶에 의미가 있다면 고통을 겪는 데서 얻는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통이란 운명과 죽음과 같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인 것이다. 고통과 죽음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따르는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는 방법, 그의 십자가를 떠매고 나아갈 방법이 그의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덧붙이게 될 충분한 기회를 그에게 주게 된다. 깊은 의미는 용감하고 위험이 있으며 비이기적인 삶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보존을 위한 무자비한 투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잊어버린다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 우리 앞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질 어려운 상황에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거나 버리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회가 가로놓여 있다. 이 기로에서 보람에 찬 고통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찰이 세속적이 못되고 진실한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만이 이와 같이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죄수들 가운데서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만이 충만된 내적인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안겨주는 가치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단 한 사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적인 힘이 그의 표면에 나타난 운명 이상으로 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하겠다. 그러한 사람들은 비단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어디서이든 인간은 운명과 그 자신의 고통을 통해 그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와 마주치게 된다. 환자의 운명, 특히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를 예로서 들어보기로 하자. 나는 젊은 병약자가 보내준 편지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자기의 친구에게 자기는 조금 전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수술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편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언젠가 한번 그는 본 적이 있는 영화를 기억에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그 영화에서 용기 있고 의젓한 자세로 죽음을 기다리는 어느 사나이가 생생하게 묘사된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는 그토록 훌륭하게 죽음을 맞는 태도가 위대한 완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운명은 그에게 비슷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네. 50분.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실존주의 정신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의학과 실존주의가 결합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내용이 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뭐 상관하지 않고 읽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